그날 아침 평소처럼 상추에 물을 주며 웃고 있었죠. 허리는 굽고 무릎은 욱신거렸지만 그 순간만큼은 행복했습니다. 그런데 단돈 2만 원, 그 한 장의 지폐가 제 인생을 송두리째 뒤흔들 줄은 몰랐어요. 어머님은 방콕하세요. 며느리의 입가에 떠오른 비웃음, 그리고 식탁 위에 툭 던져진 봉투. 안에 든 건 샤넬 가방도 가족의 온기도 아닌 철저한 조롱이었습니다. 아들은 뒷전이고 며느리의 입에서 나오는 말은 칼날 같았죠. 내 청춘을 바친 대가가 고작 이거였나. 순식간에 머릿속이 하얘지고 가슴 한복판에 불이 치솟았습니다. 그때 깨달았어요. 이대로는 끝나겠구나. 하지만 아니에요. 끝내지 않기로 했습니다. 얕봤죠? 늙은 여자가 뭘 할 수 있겠냐고? 이제부터 보여줄 겁니다. 누가 진짜 가족이고 누가 진짜 무서운 사람인지. 그럼 지금부터 한 여인의 숨겨진 인생 이야기를 시작하겠습니다. 새벽 5시, 매일 같은 시간에 눈을 뜹니다. 70세가 넘어서도 몸에 밴 습관은 쉽게 바뀌지 않아요. 창문 너머로 보이는 하늘은 아직 어둠이 가시지 않았지만 저 멀리 동쪽에서 희미한 빛이 스며들기 시작했어요. 잠시 침대에 누워 오늘도 무사히 눈을 뜬 것에 감사함을 느끼며 몸을 일으켰습니다. 이름은 박수님. 올해 73. 남편은 25해 전에 먼저 하늘나라로 떠났어요. 그 후로 줄곧 혼자였습니다. 아니, 정확히는 아들 재훈이와 단둘이었죠. 이제는 재훈이도 결혼해서 분가했으니 정말 홀로 남았네요. 오늘도 어김없이 텃밭으로 향했어요. 작은 아파트 단지 한켠에 있는 조그만 텃밭이지만 제게는 소중한 보물 같은 공간입니다. 무릎이 아파도 허리가 굽어도 이 텃밭만큼은 포기할 수 없었어요. 여기서 기르는 채소들이 제 삶의 낙이니까요. 오늘은 상추가 참 잘 자랐구나. 손끝으로 상추 잎을 쓰다듬으며 미소 지었어요. 물을 주고 잡초를 뽑고 겨순을 정리하는 일은 힘들지만 즐거웠습니다. 내 손길로 자라는 채소들을 보는 기쁨은 말로 표현할 수 없어요. 1시간 정도 텃밭을 돌보고 나면 어느새 해가 떠올랐습니다. 집으로 돌아와 간단히 아침 식사를 준비했어요. 김치, 된장국, 그리고 텃밭에서 막 따온 상추로 차린 소박한 한 끼. 혼자 먹는 밥상이라 허전하지만 이것도 익숙해졌어요. 식탁에 앉아 밥을 한 숟가락 떠올리는데 전화벨이 울렸습니다. 재훈이구나. 아들 목소리를 들으니 마음이 따뜻해졌어요. 일주일에 한 번은 꼭 전화를 준다던 약속을 잊지 않고 지키는 모습이 고마웠습니다. 어머니, 잘 지내셨어요? 이번 주말에 찾아뵐까 했는데. 재훈이의 목소리에서 망설임이 느껴졌어요. 이미 알고 있었습니다. 또 못 온다는 이야기겠죠. 이번 주는 못 가요. 혜진이가 친정에 가야 한다고 해서요. 예상대로였어요. 한 달에 한 번 오기로 했던 약속은 어느새 2달에 한 번, 3달에 한 번으로 줄어들었습니다. 이해해요. 젊은 부부는 바쁘니까. 그래도 마음 한구석이 아팠어요. 괜찮아, 아들. 엄마는 항상 여기 있으니까. 너희 일이 더 중요하지. 웃음을 지으며 말했지만 전화기 너머로는 내 표정이 보이지 않아 다행이었어요. 눈가에 맺힌 작은 눈물을 손등으로 슬쩍 닦았습니다. 전화를 끊고 창밖을 바라보는데 예상치 못한 방문객이 나타났어요. 며느리 혜진이었습니다. 아침부터 무슨 일일까 싶었어요. 어머님, 안녕하세요. 혜진의 인사는 언제나처럼 형식적이었어요. 눈은 제 얼굴보다는 집안 구석구석을 살피는 듯 했습니다. 차 한 잔 권했지만 혜진은 바쁘다며 거절했어요. 잠깐 들렀어요. 용건만 말하고 갈게요. 혜진의 표정에서는 어떤 따뜻함도 찾을 수 없었습니다. 처음부터 그랬어요. 재훈이와 결혼한 지 5년, 단 한 번도 며느리의 진심 어린 웃음을 본 적이 없었어요. 다음 주에 저희 여름휴가 가요. 두바이로요. 7박 8일 일정이에요. 혜진은 마치 업무 보고하듯 딱딱하게 말했어요. 그 말에 제 가슴이 조금 설렜습니다.
혹시 나도 함께 가자는 이야기일까요? 아들 가족과 함께하는 여행, 얼마나 행복할까 잠시 상상했어요. 아, 그리고 이거요. 혜진은 봉투 하나를 식탁 위에 툭 던졌어요. 그 소리에 내 상상은 산산이 부서졌습니다. 어머님은 방콕하세요. 재훈 오빠가 주라고 했어요. 봉투를 열어보니 2만 원짜리 지폐 한 장이 들어 있었어요. 순간 숨이 멎는 것 같았습니다. 방콕이라는 단어에 담긴 조롱, 그리고 2만 원이라는 금액의 의미를 단번에 이해했어요. 그럼 저는 이만 가볼게요. 즐거운 방콕 되세요. 혜진의 입가에 번진 미소는 차갑고 비웃음 같았어요. 문이 닫히는 소리와 함께 눈물이 왈칵 쏟아졌습니다. 이게 뭐람? 내가 뭘 그렇게 잘못했다고. 재훈이를 키우느라 온갖 고생을 다 했는데 남편이 떠난 후 16살 재훈이를 혼자 키우기 위해 얼마나 많은 밤을 지새웠는지 모릅니다. 공장에서 야근하고 새벽에 청소 일하고 주말엔 식당 서빙까지 그 모든 것이 재훈이를 위한 것이었어요. 떨리는 손으로 휴대폰을 들었습니다. 아들에게 전화해볼까 하다가 그만두었어요. 어차피 혜진이 시키는 대로 했을 테니까요. 대신 SNS를 열어보았어요. 얼마 전 동네 할머니들이 가르쳐준 덕분에 요즘은 이것도 할 수 있게 되었거든요. 그런데 화면을 넘기다 멈칫했어요. 혜진의 계정에 올라온 사진 한 장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해시태그 두바이, 해시태그 여름휴가, 해시태그 7박 8일, 해시태그 시어머니는 방콕 중 키읔키읔키읔. 사진 속 혜진은 환하게 웃고 있었어요. 그 옆에는 쇼핑백을 들고 있는 재훈이. 다른 사진에는 혜진이 들고 있는 샤넬 가방이 보였습니다. 댓글에는 300만 원짜리 맞지? 라는 글과 혜진의 응. 재훈 오빠가 선물해줬어. 라는 답변이 있었어요. 300만 원. 그리고 나에게는 2만 원. 창밖에서 들려오는 이웃들의 목소리가 귓가에 맴돌았어요. 재훈이 엄마 불쌍해서 어떡해. 며느리가 그렇게 못살게 군다면서 아들이 효자였는데 결혼하고 나서 완전히 달라졌대. 친정 부모랑은 여행 다니면서 시어머니는 집에만 있게 한대. 눈물이 마를 틈 없이 또다시 흘러내렸습니다. 창가에 서서 하늘을 올려다보았어요. 저 멀리 구름 한 점 없는 파란 하늘. 남편이 떠난 날도 이렇게 맑은 하늘이었는데. 여보, 나 어떻게 해야 하나요? 허공에 대고 중얼거렸지만 대답은 돌아오지 않았어요. 식탁 위에 놓인 2만 원을 바라보았습니다. 이 작은 지폐 한 장이 주는 모욕감은 너무나 컸어요. 하지만 가슴속에서는 다른 감정도 피어오르고 있었습니다. 분노요. 73년 인생에서 느껴본 적 없는 강렬한 분노가 서서히 몸을 데우기 시작했어요. 이대로는 안 되겠어. 꽉 쥐었던 주먹을 펴며 결심했습니다. 더 이상 참고만 있지는 않을 거예요. 내 인생의 마지막 싸움이 될지도 모르지만 이번만큼은 꼭 이겨야 할 것 같았습니다. 봉투를 들고 방으로 향했어요. 오래된 서랍장을 열었습니다. 그곳에는 남편의 유품과 재훈이의 어린 시절 사진들이 고이 보관되어 있었어요. 그리고 가장 아래 칸 아무도 모르게 숨겨둔 통장 하나. 이제 나도 무언가를 해야 할 때가 온 것 같아요. 통장을 꺼내 들었습니다. 남편이 남긴 보험금과 제가 평생 조금씩 모아온 돈이었어요. 한 번도 쓰지 않고 모아둔 이 돈을 이제 써야 할 때가 온 것 같았습니다. 창밖으로 아침 햇살이 환하게 비쳤어요. 오늘부터 제 인생의 새로운 챕터가 시작될 것 같았습니다.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휴대폰 속 달력에 작은 별표를 그려둔 날이에요. 손녀 서연이의 바이올린 경연대회가 있는 날이죠. 서연이가 태어났을 때가 엊그제 같은데 벌써 초등학교 4학년이 되었어요. 얼마나 예쁘게 자랐을까 궁금했습니다. 마지막으로 본 지 반년이 넘었으니까요. 아침부터 설레는 마음으로 준비했어요. 새 옷을 입고 머리도 단정하게 빗었습니다. 손녀를 위한 작은 선물도 준비했어요. 서연이가 좋아하는 과일맛 사탕과 용돈이 담긴 예쁜 봉투를요. 거울 앞에 서서 한 번 더 옷매무새를 가다듬었습니다.
오늘은 꼭 예쁜 할머니로 보이고 싶었어요. 공연 시작 2시간 전 혜진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경연장 주소를 물어보려고요. 어머님, 갑자기 웬 전화세요? 혜진의 목소리에는 당황스러움이 묻어 있었어요. 배경에서 분주한 소리가 들렸습니다. 서연이 경연대회 보러 가려고. 주소 좀 알려줄래? 잠시 침묵이 흘렀어요. 혜진의 숨소리만 들렸습니다. 아, 오늘이었죠? 근데 어머님, 자리가 없어요. 초대권이 한정되어 있어서.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어요. 혜진의 말이 계속 이어졌습니다. 저희랑 제 부모님만 가기로 했어요. 서연이도 긴장할 테고. 다음에 더 좋은 기회에 봐요. 전화가 끊겼습니다. 손에 든 전화기를 바라보며 한동안 움직일 수 없었어요. 준비해둔 선물 봉투가 눈에 들어왔습니다. 갑자기 모든 것이 공허하게 느껴졌어요. 결국 그날 집에 혼자 남았습니다. 텔레비전을 켜고 앉아 있었지만 무슨 프로그램이 나오는지도 모르겠더라고요. 머릿속은 온통 서연이 생각뿐이었어요. 작은 손으로 바이올린을 연주하는 모습, 긴장한 표정, 공연 후 환하게 웃는 얼굴. 상상만으로 가슴이 저렸습니다. 저녁이 되어 우연히 SNS를 열었어요. 그리고 또다시 가슴을 찔리는 게시물을 보게 되었습니다. 우리 딸 대상 축하해요. 해시태그 서연 바이올린, 해시태그 대상, 해시태그 가족의 지원. 사진 속에는 서연이와 재훈, 혜진, 그리고 혜진의 부모님이 환하게 웃고 있었어요. 더 놀라운 것은 경연장의 모습이었습니다. 빈 좌석이 많이 보였어요. 자리가 없다는 말은 거짓이었던 거죠. 눈물이 왈칵 쏟아졌습니다. 왜 이럴까요? 내가 뭘 그렇게 잘못했길래. 손녀의 큰 순간을 함께하지 못하게 막다니. 이건 단순한 소외가 아니라 의도적인 배제였어요. 명절 때마다 느꼈던 소외감이 떠올랐습니다. 설날이면 차례상도 혜진의 친정에서 차리고 시댁인 우리 집은 당일치기로 잠깐 들렀다 가기 바빴어요. 추석에도 마찬가지였죠. 명절이 되면 오히려 더 외로워지는 아이러니한 상황이 계속되었습니다. 작년 겨울 독감으로 병원에 입원했을 때도 그랬어요. 일주일 동안 입원해 있었는데 혜진은 단 한 번도 찾아오지 않았습니다. 재훈이만 퇴근 후 잠깐 들러 필요한 것을 챙겨주곤 했죠. 일이 바빠서요. 회사에서 중요한 프로젝트가 있어서. 혜진의 변명이 귓가에 맴돌았어요. 그땐 그저 이해해 주려고 했습니다. 젊은 사람들은 바쁘니까. 시어머니보다 자신의 일이 더 중요할 테니까. 하지만 이제는 알겠어요. 그것은 단순한 바쁨이 아니라 무관심이었다는 것을. 다음 날 아침 텃밭에서 만난 이웃 김옥순이 내 얼굴을 보더니 걱정스러운 표정을 지었어요. 수님 씨, 무슨 일 있어? 얼굴이 너무 안 좋아 보이네. 참았던 이야기가 터져나왔습니다. 손녀의 경연대회 이야기부터 그동안 겪었던 소외감까지 모든 것을 털어놓았어요. 옥순이는 내 손을 꼭 잡아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요즘 젊은 것들이 다 그렇지 뭐. 하지만 수님 씨, 한 가지 방법이 있을지도 몰라. 옥순의 눈빛이 의미심장하게 변했어요. 재산 있다고 소문내봐. 사람 마음이라는 게 묘해서 돈 앞에서는 180도 달라지거든. 처음에는 그런 제안이 불편하게 느껴졌어요. 거짓말을 하는 것 같아서요. 하지만 마음 한구석에서는 작은 호기심이 피어났습니다. 정말 그럴까? 혜진의 태도가 바뀔까? 이틀을 고민했어요. 그리고 결심했습니다. 한번 시험해 보자고요. 남편이 남긴 작은 임야가 있긴 했어요. 지방에 있는 산속 땅 한 조각이었죠. 가치는 크지 않았지만 이것을 이용해 볼 수 있을 것 같았습니다. 다음 주말 재훈이 부부가 잠시 들렀을 때였어요. 의도적으로 전화를 걸었습니다. 옛 친구인 척하면서요. 그래, 영호야. 그 산 땅 문서는 잘 보관하고 있어. 개발 이야기가 있다고? 글쎄, 아직은 생각 없어. 선친께서 남기신 거라 함부로 팔고 싶지 않네. 전화를 끊고 나니 혜진의 눈빛이 달라져 있었어요. 호기심과 계산이 뒤섞인 듯한 눈빛이었죠.
아무렇지 않은 척 차를 마시며 넘어갔습니다. 떡밥을 던진 거죠. 그리고 기적이 일어났어요. 그 다음 주부터 혜진의 태도가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갑자기 안부 전화가 오기 시작했어요. 어머님, 오늘 어떻게 지내세요? 날씨가 추워졌는데 감기 조심하세요. 처음으로 받아보는 혜진의 안부 전화에 어안이 벙벙했습니다. 이어서 선물이 도착했어요. 고급 홍삼 세트와 영양제였죠. 어머님 건강이 최우선이에요. 이거 꼭 드세요. 혜진의 말투는 꿀이 흐르듯 달콤해졌어요. 갑작스러운 변화에 적응하기 어려웠지만 한편으로는 씁쓸했습니다. 돈의 힘이 이렇게 무서운 것인가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주말마다 방문하더니 급기야 건강검진 예약까지 해주었습니다. 어머님, 종합검진 예약해드렸어요. 비싼 거로요. VIP 룸에서 편하게 받으실 수 있대요. 검진을 받으러 가는 날 혜진이 직접 운전해서 데려다 주겠다고 했어요. 차 안에서 혜진은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습니다. 어머님, 요즘 서류 정리 같은 거 힘드시죠? 제가 도와드릴게요. 특히 부동산 관련된 거요. 세금 문제도 있고 하니까. 그제야 혜진의 진짜 의도가 명확해졌어요. 내 재산을 확인하고 싶은 거였죠. 가슴이 아팠습니다. 사람의 마음이 이렇게 쉽게 바뀔 수 있다니. 정확히는 바뀐 게 아니라 본래의 모습이 더 선명하게 드러난 것이겠죠. 고맙지만 괜찮아. 아직은 내가 직접 할 수 있어. 미소를 지으며 대답했지만 속은 천불이 났어요. 겉으로는 평온함을 유지하면서도 속으로는 분노와 슬픔이 뒤엉켰습니다. 이 가식적인 관심이 얼마나 가슴 아픈지 혜진은 모를 거예요. 집에 돌아와 거울 앞에 섰습니다. 주름진 얼굴을 바라보며 스스로에게 물었어요. 내가 지금 뭐 하고 있는 거지? 거짓말로 관심을 사야 하는 현실이 너무 슬펐습니다. 그동안 바라던 것은 진심 어린 사랑이었는데 그것이 가장 얻기 어려운 것이었나 봐요. 베개에 얼굴을 묻고 오랜만에 실컷 울었습니다. 울음소리가 방 안에 메아리 쳤어요. 아무도 들어주지 않는 울음소리였습니다. 하지만 모든 눈물이 그렇듯 이것도 언젠가는 마를 거예요. 눈물을 닦고 다시 일어섰습니다. 이제는 가면 뒤에 숨은 본색을 확실히 보았으니 내 선택도 달라질 필요가 있었어요. 서랍에서 통장을 꺼내 들었습니다. 그리고 그 옆에 있던 작은 메모장도 함께요. 오래전부터 써왔던 버킷리스트였어요. 평생 미뤄두었던 꿈들의 목록이었죠. 이제는 나를 위해 살아볼 시간인가 봐. 창밖으로 노을이 지고 있었어요. 아름다운 붉은색 하늘을 바라보며 마음을 가다듬었습니다. 이제 내 인생의 새로운 장을 시작할 때가 왔어요. 더 이상 타인의 가면에 속지 않고 내 행복을 위해 살 시간이었습니다. 평화로운 일상은 오래가지 않았어요. 모든 것은 그날 오후 현관 초인종 소리와 함께 시작되었습니다. 문을 열었을 때 혜진의 얼굴이 보였어요. 하지만 혼자가 아니었죠. 처음 보는 남자가 함께 서 있었습니다. 어머님, 안녕하세요. 이분은 김 부장님이에요. 부동산 중개사무소에서 오셨어요. 가슴이 덜컥 내려앉았어요. 부동산 중개인이라니. 무슨 일일까 불안한 마음이 스멀스멀 피어올랐습니다. 거실로 안내했어요. 그들은 소파에 앉았고 김 부장이라는 사람은 가방에서 서류를 꺼내기 시작했습니다. 혜진의 눈빛이 달라졌어요. 평소의 가식적인 미소는 사라지고 차갑고 계산적인 눈빛이 그 자리를 대신했죠. 어머님, 솔직히 말씀드릴게요. 이 집을 팔아야 해요. 혜진의 말이 폭탄처럼 터졌습니다. 순간 숨이 막혔어요. 내 집을 판다고요? 40년 넘게 살아온 이 공간을 떠나라고요? 요즘 부동산 시장이 좋거든요. 어머님 집은 위치도 좋고 재개발 호재도 있어서 지금이 파시기 딱 좋은 타이밍이에요. 김 부장이라는 사람이 능청스럽게 거들었어요. 그의 미소는 상어처럼 날카로웠습니다. 쥐를 노리는 뱀의 눈빛 같았어요. 그리고 어머님, 좋은 소식이 있어요. 저희가 벌써 강남에 있는 신축 아파트를 계약했거든요. 어머님 이름으로요.
혜진의 말에 당황스러움이 밀려왔어요. 내 이름으로 계약이라니요? 내가 언제 그런 것에 동의했죠? 근데 계약금이 조금 부족해서 이 집을 빨리 팔아야 해요. 어머님, 좋은 기회예요. 강남의 새 아파트라니 얼마나 좋아요. 혜진의 말이 계속 이어졌지만 제 귓가에서는 경고음만 울렸어요. 무언가 크게 잘못되고 있다는 느낌이 온몸을 휩쓸었습니다. 집을 살펴봐도 될까요? 김 부장이 허락도 없이 일어나 집안을 둘러보기 시작했어요. 그의 눈빛은 내 오래된 가구들을 쓰레기 보듯 훑었습니다. 나의 추억이 담긴 공간을 값어치로만 따지는 듯한 모습에 가슴이 아팠어요. 어머님, 사실은 혜진이 목소리를 낮추며 말했어요. 그녀의 표정이 갑자기 진지해졌습니다. 어머님께서 요즘 치매 기운이 있으신 것 같아요. 가끔 이상한 말씀도 하시고, 그래서 진단서가 필요해요. 내일 병원에 모시고 갈게요. 충격에 말문이 막혔어요. 치매라고요? 내가 갑자기 모든 퍼즐이 맞춰지는 느낌이었습니다. 재산을 빼앗기 위한 계략이었어요. 내가 정신적으로 문제가 있다고 진단받게 하고 내 재산을 관리할 권한을 빼앗으려는 계획이었던 거예요. 나 치매 아니야. 단호하게 말했어요. 목소리가 떨렸지만 흔들리지 않으려 노력했습니다. 혜진의 눈이 가늘어졌어요. 어머님, 본인이 치매인지 어떻게 아세요? 병원에서 검사 받아봐야죠. 내일 아침에 데리러 올게요. 그들이 떠난 후 집안은 무거운 침묵에 잠겼어요. 창가에 서서 달빛을 바라보았습니다. 73년을 살아오면서 이렇게 배신감을 느껴본 적이 없었어요. 아들을 위해 모든 것을 바쳤는데 돌아오는 것은 이런 배신이라니. 잠을 이루지 못했어요. 밤새 생각했습니다. 이대로 당할 수는 없었어요. 나도 대비해야 했습니다. 다음 날 아침 혜진이 오기 전에 서둘러 집을 나섰어요. 버스를 타고 시내로 향했습니다. 첫 번째 목적지는 법률사무소였어요. 예전에 동네 할머니들이 추천해준 정 변호사를 찾아갔습니다. 박수님이라고 합니다. 상담 좀 받고 싶어요. 정 변호사는 친절했어요. 내 이야기를 끝까지 경청해 주었죠. 눈물을 참으며 모든 상황을 설명했습니다. 변호사의 표정이 점점 진지해졌어요. 할머니, 정말 힘드셨겠네요. 걱정 마세요. 법적으로 도와드릴 방법이 있습니다. 변호사의 조언에 따라 몇 가지 준비를 시작했어요. 첫째, 유언장을 작성했습니다. 모든 재산을 지역 보유건과 이웃들에게 나누어 주기로 했어요. 둘째, 작은 녹음기를 구입했습니다. 앞으로 있을 대화를 모두 기록하기 위해서였죠. 집으로 돌아오니 현관 앞에 혜진이 서 있었어요. 얼굴이 불그락푸르락했습니다. 어머님, 어디 갔다 오신 거예요? 병원 예약했는데. 혜진의 목소리에는 분노가 가득했어요. 내 주머니 속에서는 녹음기가 돌아가고 있었습니다. 참 이상한 일이죠. 며칠 전까지만 해도 가식적인 친절을 베풀던 사람이 이제는 자기 본색을 드러내고 있었으니까요. 나 은행에 다녀왔어. 내 돈 내가 관리해야지. 천천히 대답했어요. 혜진의 눈이 커졌습니다. 놀란 표정이었죠. 은행이요? 무슨? 혜진의 목소리가 흔들렸어요. 계획이 틀어지고 있다는 것을 눈치챈 모양이었습니다. 그날 저녁 재훈이 찾아왔어요. 오랜만에 보는 아들의 얼굴이었지만 반갑지만은 않았습니다. 그의 표정에서 혜진과 같은 계산적인 눈빛이 보였기 때문이었어요. 어머니, 우리 좀 이야기해요. 재훈의 목소리는 달콤했지만 그 속에 숨겨진 의도가 느껴졌어요. 어머니라고 부르는 것도 오랜만이었죠. 어머니, 혜진이 말로는 어머니께서 요즘 기억력이 많이 떨어지신다고 하더라고요. 걱정돼서 왔어요. 믿었던 아들의 입에서 나온 말이라 더 아팠습니다.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어요. 그래도 담담하게 대답했습니다. 내 기억력은 아주 좋아. 너희가 지난번에 2만 원만 주고 두바이 여행 간 것도 잘 기억하고 있어. 재훈의 얼굴이 굳었어요. 잠시 침묵이 흘렀습니다. 어머니, 가족끼리 왜 이러세요? 우리는 어머니를 위해서 그러는 건데.
재훈이 서류 한 장을 내밀었어요. 자세히 보니 위임장이었습니다. 내 재산 관리를 재훈에게 위임한다는 내용이었어요. 손이 떨렸습니다. 내 아들이, 내가 그토록 사랑했던 아들이 이런 짓을 하다니. 서명만 해주세요. 어머니를 위한 거예요. 저희가 잘 관리해 드릴게요. 재훈의 말투는 달콤했지만 눈빛은 차가웠어요. 그 순간 결심했습니다. 더 이상 감정에 휘둘리지 않기로요. 안 해. 내 돈은 내가 관리할 거야. 단호하게 말했어요. 재훈의 표정이 굳어졌습니다. 처음 보는 얼굴이었어요. 아들의 얼굴이 아니라 낯선 사람의 얼굴 같았죠. 어머니, 왜 이러세요? 우리를 못 믿으세요? 재훈의 목소리가 높아졌어요. 처음으로 아들이 내게 소리를 질렀습니다. 눈물이 나왔지만 꾹 참았어요. 지금은 약해 보일 때가 아니었으니까요. 그 주 주말 더 큰 폭풍이 몰아쳤습니다. 혜진의 부모님까지 우리 집을 찾아왔어요. 혜진 부모님의 표정은 마치 전쟁터에 온 군인들 같았습니다. 사위인 재훈은 바닥만 보고 있었고 혜진은 승리를 확신하는 듯한 미소를 띠고 있었어요. 장모님, 이제 나이도 있으시고 하니 집은 젊은 사람들에게 맡기시는 게 어떨까요? 저희가 좋은 요양원도 알아봤어요. 혜진 아버지의 말에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요양원이라니. 나를 이 집에서 내쫓으려는 계획이었어요. 그래요. 우리 혜진이가 장모님 모실 좋은 곳을 찾았답니다. 한 달에 80만 원이면 된대요. 혜진 어머니의 말이 이어졌어요. 80만 원. 내 연금의 거의 전부였습니다. 집을 팔고 요양원에 가면 내 모든 재산은 그들 차지가 되는 거였죠. 방으로 들어가 옷장 깊숙이 숨겨둔 봉투를 꺼냈어요. 정 변호사가 준비해준 서류들이었습니다. 거실로 돌아와 테이블 위에 서류를 올려놓았어요. 이건 내 유언장이에요. 모든 재산을 지역 보육원과 이웃들에게 기부하기로 했어요. 내가 죽기 전에 이 집을 팔거나 내 재산에 손을 대면 법적으로 문제가 될 거예요. 모두의 얼굴이 하얗게 변했습니다. 혜진은 입을 벌린 채 말을 잃었고 재훈은 당황한 표정이었어요. 혜진의 부모님은 서로를 쳐다보며 당황스러워했습니다. 그리고 지금까지의 모든 대화는 녹음되고 있어요. 증거로 남길 거예요. 주머니에서 녹음기를 꺼내 보여주었습니다. 작은 장치였지만 그 순간만큼은 강력한 무기였어요. 집안이 순식간에 얼어붙었습니다. 아무도 말을 하지 못했어요. 내 목소리만이 고요한 거실에 울려 퍼졌습니다. 이제 모두 내 집에서 나가주세요. 오늘부터 난 혼자 살 거예요. 떨리는 손으로 현관문을 가리켰어요. 혜진이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습니다. 어머님, 이러시면 안 돼요. 우리는 가족이잖아요. 혜진의 목소리가 울렸지만 더 이상 그 가식에 속지 않기로 했어요. 가족이라는 이름 아래 숨겨진 탐욕의 민낯을 똑똑히 보았으니까요. 가족이라면 이런 짓 안 해. 나가. 단호하게 말했어요. 재훈은 마지막으로 애원하는 눈빛을 보냈지만 더 이상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내 아들이었지만 지금은 그저 내 재산을 노리는 사람일 뿐이었으니까요. 모두가 나간 후 집안은 다시 고요해졌어요. 쓸쓸했지만 이상하게도 마음은 평온했습니다. 오랜만에 찾아온 평화였어요. 창밖으로 별들이 빛나고 있었습니다. 오늘부터 새로운 싸움이 시작될 테지만 이제는 준비가 되어 있었어요. 이번에는 내가 이길 거야. 조용히 중얼거리며 창문을 닫았습니다. 내일은 또 다른 하루가 시작될 테니까요. 일주일간 전화벨이 끊임없이 울렸어요. 재훈, 혜진, 심지어 혜진의 부모님까지 모두 무시했습니다. 그들의 목소리를 들을 준비가 아직 되지 않았거든요. 마음을 단단히 먹기 위해 시간이 필요했어요. 정 변호사와 매일 통화했습니다. 법적인 조언을 듣고 앞으로의 계획을 세웠어요. 변호사의 말에 따르면 내 재산을 지키기 위한 가장 좋은 방법은 모든 것을 공개적으로 다루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가족회의를 소집하기로 했어요. 박수님 씨, 걱정 마세요. 제가 함께 할게요. 모든 법적 준비는 마쳤습니다.
정 변호사의 든든한 지원에 용기가 생겼어요. 드디어 결전의 날이 왔습니다. 우리 집 거실에서 가족회의가 열리기로 했어요. 재훈과 혜진에게 연락했죠. 중요한 이야기가 있으니 꼭 와달라고요. 아침부터 준비했어요. 거실을 깨끗이 청소하고 차와 간식도 준비했습니다. 평소처럼 보이려고 노력했지만 가슴은 쿵쾅거렸어요. 73년 인생에서 이렇게 중요한 싸움은 처음이었으니까요. 오후 2시 정확히 약속 시간에 초인종이 울렸습니다. 심호흡을 한 번 하고 문을 열었어요. 재훈과 혜진이 서 있었습니다. 두 사람 다 표정이 어두웠어요. 며칠 동안 내 전화를 받지 않은 것에 대한 불만이 얼굴에 그대로 드러나 있었죠. 어머니, 무슨 일이세요? 갑자기 만나자고 하시고. 재훈의 목소리에는 경계심이 가득했어요. 혜진은 코웃음을 치며 거실로 들어왔습니다. 그때 정 변호사가 부엌에서 나왔어요. 재훈과 혜진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이분은 누구세요? 혜진의 목소리가 날카로워졌어요. 눈빛이 사나워졌죠. 정태호 변호사예요. 오늘 가족회의에 함께하기로 했어요. 차분하게 대답했습니다. 내 목소리가 떨리지 않아 다행이었어요. 재훈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혜진은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어요. 변호사요? 가족 일에 왜 변호사가 필요한데요? 어머님, 이게 무슨 짓이에요? 혜진의 목소리가 높아졌어요. 하지만 이제 더 이상 그녀의 태도에 위축되지 않기로 했습니다. 정 변호사가 가방에서 서류를 꺼내기 시작했어요. 노트북도 준비했습니다. 앉으세요. 할 이야기가 많아요. 소파를 가리켰어요. 재훈과 혜진은 어쩔 수 없이 앉았습니다. 긴장감이 거실 전체를 감쌌어요. 먼저 들어볼 것이 있어요. 정 변호사가 노트북을 켜고 재생 버튼을 눌렀습니다. 녹음된 대화가 흘러나왔어요. 혜진이 저에게 치매 기운이 있다고 말하는 장면, 집을 팔라고 강요하는 모습, 요양원에 보내자고 혜진의 부모가 말하는 부분까지 모든 대화가 고스란히 녹음되어 있었습니다. 혜진의 얼굴이 하얗게 변했어요. 재훈은 얼굴을 두 손으로 감쌌습니다. 녹음이 끝나고 거실에는 무거운 침묵만 남았어요. 이것은 명백한 사기 및 재산 탈취 시도입니다. 정 변호사의 목소리가 차분하지만 단호했어요. 박수님님의 정신 상태는 완벽합니다. 의학적 진단서도 이미 준비해 두었어요. 이런 상황에서 재산을 빼앗으려는 시도는 형사고소가 가능한 중대한 범죄입니다. 변호사의 말에 혜진이 벌떡 일어났어요. 얼굴이 불그락푸르락해졌습니다. 이게 무슨 소리예요? 우리는 어머님을 위해서 그런 거예요. 더 좋은 곳에서 살게 해드리려고 했을 뿐이에요. 혜진의 목소리가 히스테릭하게 변했어요. 하지만 이제 그녀의 거짓말은 더 이상 통하지 않았습니다. 두 번째 증거를 보여드릴게요. 정 변호사가 노트북 화면을 돌렸어요. 혜진의 SNS 계정이 떴습니다. 두바이 여행 사진과 함께 해시태그 시어머니는 방콕 중 키읔 해시태그가 선명했어요. 그리고 그 밑에 있는 댓글들. 친구들과 나눈 대화가 모두 보였습니다. 시어머니 용돈 얼마 줬어? 2만 원 키읔 방콕 가라고 너무하다 키읔 근데 웃겨. 재훈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어요. 혜진을 바라보는 그의 눈빛이 달라졌습니다. 분노와 배신감이 뒤섞인 표정이었어요. 혜진, 이게 무슨 짓이야? 내 어머니를 이렇게 조롱해? 재훈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처음으로 혜진에게 화를 내는 모습이었습니다. 혜진은 당황한 듯 했어요. 재훈까지 자신을 비난하리라고는 예상하지 못했나 봐요. 오빠, 이건 그냥 농담이었어요. 너무 심각하게 받아들이지 마세요. 친구들하고 그냥 웃으려고. 혜진의 변명이 이어졌지만 더 이상 누구도 믿지 않았어요. 재훈이 갑자기 내 앞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그의 눈에 눈물이 고였어요. 어머니, 정말 죄송합니다. 이런 일이 있는 줄 몰랐어요. 혜진이 모든 걸 주도했어요. 저는 재훈의 말이 흐려졌어요. 어깨가 떨리며 울기 시작했습니다. 내 아들의 울음소리를 듣는 것은 가슴 아팠지만
동시에 진실이 드러났다는 안도감도 들었어요. 혜진은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습니다. 눈에서 불꽃이 튀는 것 같았어요. 뭐예요, 이게? 그동안 모신 것도 있는데. 밥 차려주고, 청소해주고, 생일도 챙겨주고. 그런 건 기억 안 나세요? 혜진의 목소리가 히스테릭하게 변했어요. 하지만 그녀의 가면은 이미 완전히 벗겨진 후였습니다. 그런 적 없어요. 조용히 말했어요. 생일 한 번 챙겨준 적 없고 밥은 내가 차려 먹었어요. 청소도 내가 했고요. 당신은 명절에 잠깐 와서 사진만 찍고 갔을 뿐이에요. 내 말에 혜진의 얼굴이 일그러졌습니다. 더 이상 변명할 말이 없었나 봐요. 갑자기 가방을 들고 현관으로 향했어요. 난 이런 거 못 참아. 재훈 오빠 선택해요. 나 아니면 당신 어머니. 혜진의 최후 통첩이 떨어졌어요. 거실에 긴장감이 감돌았습니다. 재훈은 천천히 일어났어요. 눈물을 닦으며 혜진을 바라봤습니다. 난 어머니를 선택할게. 재훈의 목소리는 작았지만 단호했어요. 혜진의 얼굴이 붉게 변했습니다. 그녀는 문을 세게 닫고 나갔어요. 문이 쾅 하고 닫히는 소리가 집안에 울려 퍼졌습니다. 정 변호사는 조용히 서류를 정리했어요. 모든 것이 계획대로 진행되었습니다. 혜진의 행동, 녹음된 대화, SNS 증거, 모든 것이 제 편이었어요. 박수님님, 이제 법적으로 안전하십니다. 재산 보호 조치도 완료했고요. 더 이상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정 변호사의 말에 안도감이 밀려왔어요. 긴장이 풀리자 갑자기 눈물이 왈칵 쏟아졌습니다. 그동안 얼마나 참아왔는지 스스로도 몰랐어요. 재훈이 다가와 내 어깨를 감쌌습니다. 어머니, 정말 죄송해요. 제가 어떻게 이런 일을 몰랐을까요? 재훈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진심이 느껴졌습니다. 하지만 쉽게 용서할 수는 없었어요. 너무 많은 상처를 받았으니까요. 내가 왜 그런 사람과 결혼했는지 모르겠구나. 조용히 말했어요. 재훈은 고개를 숙였습니다. 그의 어깨가 떨렸어요. 어머니가 늘 전부였는데 결혼하고 혜진이 말에 넘어가서 제 정신이 아니었어요. 재훈의 고백이 계속되었어요. 그의 진심 어린 사과를 들으며 복잡한 감정이 교차했습니다. 분노, 슬픔, 그리고 작은 희망까지. 정 변호사가 자리를 떠난 후 재훈과 단둘이 남았어요. 오랜만에 마주 앉아 차를 마셨습니다. 어색한 침묵이 흘렀어요. 서연이는 어떻게 지내니? 조심스럽게 물었어요. 손녀 이야기를 하니 재훈의 표정이 밝아졌습니다. 잘 지내요. 바이올린 연습 열심히 하고 있어요. 어머니 보고 싶어 해요. 가슴이 따뜻해졌어요. 서연이가 나를 기억하고 있다니 기뻤습니다. 서연이를 데려와도 될까요? 할머니 보고 싶대요. 재훈의 제안에 고개를 끄덕였어요. 순간의 행복감이 온몸을 감쌌습니다. 다음 날 재훈이 서연이를 데리고 왔어요. 현관문이 열리고 서연이의 작은 얼굴이 보였습니다. 예전보다 훨씬 컸네요. 그동안 얼마나 성장했는지 한눈에 알 수 있었어요. 할머니, 서연이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그리고 갑자기 달려와 내 품에 안겼습니다. 작은 몸이 떨리는 게 느껴졌어요. 할머니, 미안해요. 바이올린 연주회 때 할머니 못 오게 한 거 엄마가 그러라고 했어요. 근데 저는 할머니가 오셨으면 좋겠다고 했는데 서연이의 고백에 가슴이 아팠어요. 어린아이에게까지 거짓말을 시켰다니. 하지만 서연이의 진심 어린 사과가 마음을 녹였습니다. 괜찮아, 우리 서연. 할머니는 내가 보고 싶었어. 서연이를 꼭 안아주었어요. 작은 몸에서 나는 샴푸 향기가 코끝을 간지럽혔습니다. 오랜만에 느끼는 가족의 온기였어요. 그날 저녁 재훈과 서연이와 함께 저녁 식사를 했어요. 오랜만에 시끌벅적한 식탁이었습니다. 서연이의 웃음소리, 재훈의 진지한 표정, 모든 것이 소중하게 느껴졌어요. 동네에는 혜진에 대한 소문이 빠르게 퍼졌습니다. 막장 며느리라는 별명까지 생겼다고 해요. 시어머니를 속이고 재산을 빼앗으려 했다는 이야기가
입에서 입으로 전해졌죠. 혜진은 자취를 감췄어요. 친정으로 돌아갔다는 소문도 있고 해외로 떠났다는 말도 있었습니다. 재호는 이혼 서류를 준비 중이라고 했어요. 쉽지 않은 결정이었겠지만 필요한 선택이라고 생각했습니다. 밤하늘의 별을 바라보며 생각했어요. 인생은 참 예측할 수 없는 여정이구나. 73년을 살아오면서 이런 시련과 승리를 경험하게 될 줄은 몰랐습니다. 하지만 모든 어둠 뒤에는 빛이 있다는 진리를 다시 한번 깨달았어요. 텃밭에 심은 작은 씨앗들이 싹을 틔우듯 내 인생에도 새로운 희망이 자라고 있었습니다. 이제는 진정한 가족의 의미를 되찾을 시간이에요. 봄이 왔습니다. 텃밭에 새싹들이 올라오는 계절이에요. 생명력 넘치는 이 시기가 예전보다 더 특별하게 느껴졌어요. 마치 제 인생에도 새로운 봄이 찾아온 것 같았거든요. 정 변호사의 도움으로 혜진과 법적 합의를 마쳤습니다. 그녀는 더 이상 저에게 접근하지 않기로 약속했어요. 이혼 절차도 진행 중이라고 들었습니다. 쓰라린 결말이지만 모두에게 필요한 결정이었어요. 서류에 서명하면서 혜진을 마주했어요. 예전의 오만한 표정은 온데간데였고 창백한 얼굴로 고개를 숙이고 있었습니다. 미워해야 할 사람이지만 이상하게도 가슴 한구석이 아팠어요. 젊은 여자가 왜 이런 길을 선택했을까 하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하지만 그것도 잠시, 이제는 제 삶에 집중할 시간이었습니다. 재훈과의 관계는 천천히 회복되고 있었어요. 처음에는 어색했지만 점차 진정한 대화가 시작되었습니다. 매주 한 번씩 찾아와 차를 마시며 이야기를 나눴어요. 그동안 하지 못했던 깊은 대화였죠. 어머니, 제가 어릴 때 아버지가 돌아가신 후에 어떻게 지내셨어요? 재훈이 처음으로 그런 질문을 했을 때 놀랐어요. 25년 동안 한 번도 물어본 적 없던 내용이었거든요. 그제서야 아들에게 제 인생을 진심으로 이야기했습니다. 남편이 떠난 후에 고단했던 시간들, 아들을 키우기 위해 3가지 일을 동시에 했던 날들, 그리고 혼자 견뎌야 했던 외로움까지. 재훈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어요. 처음 보는 모습이었습니다. 어릴 때도 성인이 된 후에도 아들이 우는 모습은 본 적이 없었거든요. 죄송해요, 어머니. 그동안 어머니 마음을 한 번도 생각해 보지 않았어요. 그 말 한마디가 오랜 상처를 조금씩 치유해 주는 것 같았어요. 용서는 쉽지 않았지만 이해는 할 수 있었습니다. 사람은 누구나 실수를 하니까요. 가장 큰 변화는 서연이와의 관계였어요. 이제 매주 토요일마다 손녀가 찾아왔습니다. 처음에는 재훈이 데려왔지만 나중에는 혼자서도 버스를 타고 왔어요. 할머니 집에 오는 길을 외웠다며 자랑스럽게 말하던 모습이 아직도 눈에 선합니다. 할머니, 오늘은 바이올린 연주해 드릴게요. 서연이의 맑은 목소리와 함께 아름다운 선율이 집안을 가득 채웠어요. 10살 아이의 연주치고는 놀라울 정도로 섬세했습니다. 그 소리를 들으며 눈물이 났어요. 이것이 진정한 행복이구나 싶었거든요. 서연이와 함께 텃밭도 가꾸고 요리도 가르쳐 주었어요. 손녀의 작은 손이 반죽을 치대는 모습을 보며 뭉클했습니다. 저도 모르게 제 어머니가 생각났어요. 어머니께서 저에게 떡 만드는 법을 가르쳐 주시던 그 날처럼 이제 제가 그 지혜를 손녀에게 전하고 있었으니까요. 어느 날 동네 복지관에서 연락이 왔어요. 제 이야기가 입소문을 타고 퍼졌다며 다른 어르신들을 위해 강연을 해줄 수 있겠냐는 제안이었습니다. 처음에는 망설였어요. 평생 남 앞에 나서본 적이 없었거든요. 하지만 내 경험이 다른 분들에게 도움이 될 수 있다면 용기를 내보기로 했습니다. 노인의 권리를 지키는 법이라는 주제로 강연을 준비했어요. 정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법적 지식도 공부하고 제 경험도 정리했습니다. 강연 당일 복지관 강당은 사람들로 가득 찼어요. 모두 저와 비슷한 연세의 어르신들이었습니다. 떨리는 마음으로 마이크 앞에 섰어요. 처음에는 목소리가 떨렸지만 이야기를 시작하자 자연스럽게 말이 흘러나왔습니다. 제 경험, 혼자서 재산을 지키는 방법, 가족 내 학대에 대처하는 법까지
평생 말이 없던 제가 이렇게 많은 이야기를 할 수 있다니 스스로도 놀라웠어요. 강연이 끝나고 많은 분들이 다가와 손을 잡아주셨습니다. 눈물을 흘리시는 분도 계셨어요. 비슷한 경험을 하셨다며 제 이야기가 큰 용기가 되었다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때 처음으로 깨달았어요. 제 아픔이 다른 사람들에게 힘이 될 수 있다는 것을요. 그 후로 복지관 봉사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기 시작했습니다. 특히 독거노인들을 위한 프로그램에 관심을 가졌어요. 함께 식사하고 이야기 나누고 때로는 그분들의 고민을 들어주는 일이 제 삶에 새로운 의미를 더해 주었습니다. 김장철이 되자 제안을 했어요. 우리 동네 독거노인들을 위한 김장 나눔 행사를 해보자고요. 복지관에서 흔쾌히 동의해 주셨고 많은 자원봉사자들이 모였습니다. 재훈도 휴가를 내고 참여했어요. 아들이 앞치마를 두르고 배추를 절이는 모습이 어색하면서도 대견했습니다. 어머니, 저도 이제 뭔가 해야겠다고 생각했어요. 어머니처럼요. 재훈의 말에 가슴이 뭉클했어요. 내 아들이 드디어 진정한 어른이 되어가고 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김장 나눔 행사는 대성공이었어요. 200포기의 김치를 담가 50가구에 전달했습니다. 김치를 받으시는 어르신들의 환한 미소가 아직도 눈에 선해요. 그동안 받기만 했던 제가 이제는 나눠주는 사람이 되었다는 사실이 믿기지 않았습니다. 유언장도 수정했어요. 처음에는 모든 재산을 보육원과 이웃들에게 기부하기로 했었지만 이제는 화해한 아들에게 일부를 상속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정 변호사를 다시 찾아가 모든 것을 법적으로 정리했어요. 이번에는 마음이 편안했습니다. 강요가 아닌 제 진심 어린 선택이었으니까요. 어느 날 마을 사랑방에 모였을 때였어요. 동네 어르신들이 저를 보며 미소 지었습니다. 순임이가 우리 동네 본보기가 됐어. 나이 들어도 저렇게 당당하게 살 수 있다니. 그 말을 들으니 부끄러우면서도 뿌듯했어요. 제가 다른 분들에게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사실이 신기했습니다. 73년 살면서 이런 경험은 처음이었으니까요. 집에 돌아와 서랍을 열었어요. 그곳에는 혜진이 던져준 2만 원이 들어있는 봉투가 고이 보관되어 있었습니다. 지우고 싶은 기억이지만 버리지 않고 간직했어요. 왜냐고요? 제가 받은 모욕을 잊지 않기 위해서였습니다. 그리고 그 순간부터 얼마나 강해졌는지 스스로 기억하기 위해서였죠. 봉투를 손에 쥐고 창밖을 바라봤어요. 석양이 아름답게 물들고 있었습니다. 이제 제 마음은 평화로워졌어요. 더 이상 분노도 원망도 없었습니다. 그저 현재의 순간을 소중히 여기는 마음뿐이었죠. 텃밭에 나가 저녁 공기를 마셨어요. 상추는 더 크게 자랐고 방울토마토는 빨갛게 익어가고 있었습니다. 자연의 순환처럼 제 인생도 계속 변화하고 있었어요. 아픔이 있었지만 그것이 새로운 시작이 되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복지관으로 향했어요. 오늘은 노인 권리 교육 2번째 강연이 있는 날이었습니다. 버스를 타고 가면서 창밖을 바라봤어요. 거리는 분주했고 사람들은 각자의 일상을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그 속에서 저도 제자리를 찾아가고 있었어요. 복지관에 도착하자 여러 어르신들이 반갑게 맞아주셨습니다. 누군가가 제 손을 꼭 잡으며 말씀하셨어요. 순임 씨 덕분에 용기를 얻었어요. 나도 이제 아들에게 당당하게 말할 수 있게 되었어요. 그 말을 들으니 가슴이 뭉클했습니다. 제 작은 용기가 다른 분의 삶을 변화시킬 수 있다니 그보다 더 값진 보상이 있을까요? 강연을 마치고 집에 돌아오니 서연이가 기다리고 있었어요. 오늘은 학교 숙제를 도와달라고 왔다네요. 우리 가족의 역사라는 주제로 글을 써야 한다고 했습니다. 할머니, 우리 가족 이야기 들려주세요. 제가 쓸 거예요. 서연이의 순수한 눈빛을 보며 미소 지었어요. 그리고 천천히 이야기를 시작했습니다. 저의 어린 시절부터 재훈이 아버지와의 만남, 재훈이 태어난 날, 그리고 지금까지의 이야기를요. 아픈 기억도 있었지만 그것조차 우리 가족의 일부였으니까요. 서연이는 진지하게 메모를 하며 듣고 있었어요.
그 모습이 얼마나 사랑스러웠는지 모릅니다. 이것이 진정한 가족의 의미구나 싶었어요. 혈연을 넘어 서로의 이야기를 듣고 이해하는 것, 그리고 함께 성장해 나가는 것. 밤이 깊어갔지만 마음은 환했습니다. 74년을 살아오면서 이제야 알게 된 진실이 있었어요. 진정한 행복은 거창한 것에 있지 않다는 것. 작은 일상의 소중함, 서로를 존중하는 관계, 그리고 자신의 존엄성을 지키는 용기에 있다는 것을요. 창밖으로 별이 빛나고 있었어요. 오늘도 감사한 하루였습니다. 내일은 또 어떤 일들이 기다리고 있을까요? 기대가 됩니다. 이제 제 노년은 두렵지 않아요. 존엄하게, 당당하게, 그리고 사랑으로 채워나갈 테니까요.